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추가 실종자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시신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 확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 명복을 빌고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늘 오전 합동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띄웠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은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전격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 원 구성은 시한을 넘긴 지 17일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차기 대표직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해 연임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겨냥한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선적과 운송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회사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이번 감식에 6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한다며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저녁 7시쯤 화재 수습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구 앞쪽에 발화물질이 쌓여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화학물질 공장은 건물 구조와 적재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 반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곳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곳 위원장직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논의 과정에서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를 끝으로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 연임 도전 여부는 조만간 결정하게 될 텐데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당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았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민주당과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은 많은 국민에게 새 희망을 만들고 새 미래를 여는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이동시키는 러시아의 유령 유조선 함대들과 여러 회사를 겨냥한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EU는 외교장관 회의 뒤 성명을 내고 14차 대러시아 제재안이 공식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고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계속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혹을 받는 개별 선박을 겨냥한 별도 제재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리튬전지 공장에서 큰 불이 나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안에 수십 명이 고립된 상태라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됐는데 수색 끝에 직원들은 모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노동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을 뒤흔들 정도로 큰 굉음이 연신 들려옵니다. 건물은 시뻘건 화염에 잡아먹혔고 잿빛 연기 기둥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일대는 순식간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캐한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경기 화성의 리튬 전지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오전 10시 반쯤. 폭발 소리가 일단은 심하게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까는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고속도로 화재가 심하게 발생됐고 창문 유리창이 다 터지고. 불이 난 공장 3동 2층은 배터리 완제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공장 안에는 직원 20여 명이 고립돼 있었습니다. 겨우 큰 불길을 잡은 뒤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소사체로 나오면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또 2명이 화상을 입어 크게 다치는 등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각각 수사본부를 꾸리고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2층에서 대피한 직원으로부터 작업 과정에서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제품을 수거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그런 목격자 진술이 있어가지고. 애초 소방은 실종자가 21명인 것으로 추정했지만 연락이 끊긴 직원 1명이 더 있다는 업체 측 설명에 따라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유가족들은 황망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뒤늦게 수습된 사망자들도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빈소조차 꾸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첫 번째 사망자는 50대 A씨입니다. 세 남매를 둔 아버지로 막내는 아직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가족들은 황망함에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에서. 일 때문에 남편분은 여기 와 계신 거였고 화재 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분은 일로 출발을 하신 거고. 이번 화재로 숨진 근로자들은 화성 유일병원과 화성 송산 장례문화원 등 5곳에 나뉘어 안치됐습니다. 중국 출신 18명, 라오스 출신 1명,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1명까지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빈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화재에 노출된 탓에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겁니다. 경찰은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사망자 혈액을 채취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쓰는 일용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좀 익숙지 않았던 점도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그런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24시간 통합 지원센터를 꾸리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법률과 보험 상담 등은 물론 외국인 유가족을 위한 통역 지원부터 체류까지 장례 과정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유가족들에게도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필요 남은 항공 영화 체류비, 통역 서비스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한 가운데 외교부는 법무부, 현지 대사관과 협조해 외국인 유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재 현장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신속한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방위복을 입고 안전모와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 대통령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화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쌓여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업체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고 화재 원인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하며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현장을 찾아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상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간과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현장으로 향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도 안전한 수습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이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성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이번 감식에 6개 기관 30여 명이 참여한다며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9시 반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지난 9일 이후 15일 만으로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담화에서 탈북민 단체의 전날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우리 군은 지난 9일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막대응했으나 이후에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안에서는 주민들의 극심한 경제난을 보여주는 여러 물품이 확인됐습니다. 네, 오물과 뒤섞인 흙더미에선 보건환경 후진국에서나 발견되는 기생충들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아이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바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과 마스크, 해질대로 해져 여기저기 실밥이 튀어나온 낡은 티셔츠까지 모두 북한이 흘려보낸 이른바 오물풍선에서 나온 생필품 쓰레기들입니다. 통일부가 70여 개의 오물풍선을 분석한 결과물인데 북한 주민의 어려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기와 만든 양말 등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몇 번씩 기워 신은 양말, 옷감을 덧대어 만든 티셔츠 등 북한 내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생활 쓰레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물풍선 안에 뒤섞인 흙더미에서는 사람의 소장과 맹장 등에서 기생하는 회충과 편충알 등이 검출됐습니다. 주로 보건 환경이 열악한 후진국에서나 발견되는 것들인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북한이 여전히 인분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위생 환경 역시 열악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른바 수령교시 문건으로 불리는 김정일, 김정은 관련 문서도 찢긴 채 발견됐습니다. 북한에서 이 같은 행위는 최대 4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오물풍선 제조에 동원된 주민들의 불만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최근에도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통해 오물살포 재개를 예고한 데 대해 북한 주민들도 부끄러워할 저급하고 기괴한 오물살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은 이 밖에도 과거 우리 기업이 지원 물품으로 건넨 청바지와 넥타이 등을 칼과 가위로 찢어 내다 버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와 비닐, 자투리 천 등이 가장 많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북한이 살포용 쓰레기를 급조했고 토지 오염이나 감염병을 일으킬 만한 위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곳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에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7곳 위원장직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논의 과정에서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다음 달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실은 당무 개입은 있을 수 없다며 최대한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갈등의 요소는 여전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핵심 키워드는 윤심이었습니다. 해촉이나 연판장 사태, 대통령실 공식 입장문까지 일부 후보들의 당권 도전은 순탄치 않았는데 결국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등의 지지를 얻은 김기현 의원이 초반 열세를 딛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지나 총선 참패 뒤 열리는 여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당권 주자들이 출마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 밥 먹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어떤 후보나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고 출마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이 언급될 때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과 국민 마음을 얻기 위해 소신을 밝히는 거다. 대통령실은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며 극도로 절제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물론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여전하고 일부 참모들 사이에선 부글거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앞으로 전당대회 기간 당정 간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서 후보들이 윤 대통령에게 당권 도전을 알리는 방식도 비교적 짧은 통화에서 만찬 회동까지 온도차가 확연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실은 그 어느 때보다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해선 충정 어린 결단이란 반응을 내놨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연임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일시적 사퇴인 셈인데 여권에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추대할 거라며 북한 조선노동당을 방불케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 개인을 생각하면 그대로 임기를 마치는 게 낫겠지만 나라의 위기가 웃어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연임을 염두에 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대표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고 당은 본격 전당대회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고위원 출사표를 낸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이재명과 함께를 외치며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어대명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이재명 1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1극 체제입니다. 다만 관심이 쏠리는 건 86 운동권 세대 맏형격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원내대표를 맡은 오선 중진 이인영 의원의 출마 여부입니다. 이재명 2기는 불가피하지만 단독 출마로 추대 형태로 가는 건 옳지 않다는 인식이 적잖은 만큼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다음 대권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유리하기만 할 거냐, 이 문제는 사실은 저도 좀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대표 사퇴를 두고 여권에선 민주당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아류정당이 되어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추대를 통한 연임 수순을 밟는 모습이 마치 북한이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규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로 추앙받으며 이미 절대 존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쯤 민주당 대표 후보 등록 공고가 나오면 이에 맞춰 이재명 대표도 출마의 변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입니다. 특히 당 안팎의 비난 여론 속에서도 왜 연임에 나서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사퇴로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기구를 잇따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기 당대표 경선 후보 등록은 다음 달 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후보가 한 명일 경우 어떻게 선출할지는 전당대회 준비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17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투기꾼의 행태로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의 행위라 볼 수 없다며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260여 명의 보증금 760억여 원을 가로챈 임대인과 범행을 도운 컨설팅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 A씨와 30대 컨설팅 업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14억 원을 송금했다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80대 A씨로 해외 직구 결제가 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발신자에게 전화를 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서울고등법원에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1명이 사망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1년 6개월의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피해가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납품계약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술부서 직원 A씨와 업체 관계자를 뇌물 혐의로 입건했는데 A씨는 납품 계약 과정에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의학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0명 이상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어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까지 리베이트 의혹으로 119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의사는 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충남에서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양성 판정을 받은 80대가 숨졌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올해 SFTS로 인해 숨진 첫 사례로 전국적으로는 5번째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기 평택시 이충동 도로에 가로 1m, 세로 2m짜리 싱크홀이 생겨 택시가 빠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여럿 접수됐습니다. 고구마가 없어졌다며 서둘러 와달라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고 조롱하는 등 허위 신고 1000여 건을 한 60대가 직격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6일 낮 1시 반쯤 일산시 중산동에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으니 빨리 와달라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겨냥한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 선적과 운송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회사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EU 외무장관들. 러시아에서 수입한 LNG를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14번째 제재안을 확정했습니다. EU 내에서 선박 대 선박은 물론 선박에서 항구로 러시아 LNG 이동과 재적재 작업 모두 금지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LNG를 겨냥한 것인데 수출기를 좁혀 전쟁 자금을 옥죄겠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40억에서 60억 세제곱미터의 러시아산 LNG가 EU 항구를 통해 제3국으로 운송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는 또 회원국의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산 LNG 수입 자체는 막지 않았고 EU 항구를 통한 러시아 LNG 재수출이 전체 수출의 10%에 불과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제재를 피하고 전쟁 자원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혹을 받는 개별 선박을 겨냥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원한 무기와 탄약 운송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러시아 보스토치니양 터미널 운영사인 보스토치나야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개인 69명과 단체 47곳이 새롭게 추가돼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U의 이 같은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서방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 보좌관이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서고 양국 외교 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합니다. 한미는 지난 4월 23일에서 25일 하와이에서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5월 21일에서 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 지난 10일에서 12일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며 협상은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어제 리튬전지 공장 화재 당시 공장 안에는 리튬전지 3만 5천여 개가 보관돼 있어 폭발이 계속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맹렬한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공장은 뼈대만 남은 채 잿더미가 됐습니다. 현장 상황을 권민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흡사 화산 폭발을 방불케 하는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허공으로 치솟습니다. 끝없이 피어오르는 연기는 온 하늘을 집어삼켰습니다. 어찌나 거센지 수백 미터 바깥까지 불에 댈 듯한 열기가 퍼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공장은 거대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화염을 견디다 못해 지붕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벽체는 겨우 형체만 남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연신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금방이라도 무너질까 위태롭습니다. 창문 유리창이 다 터지고 창문 쪽으로 불길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공장 내부도 온갖 집기가 제멋대로 눌어붙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성한 곳이 없습니다. 불이 난 3동 주변 건물 역시 가공할 위력에 군데군데 그을리고 부서졌습니다. 화재 진압과 구조 작업을 위해 공장으로 향하는 도로는 종일 통제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보신 것처럼 리튬과 관련한 화재는 한번 불이 붙으면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전기차나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도 리튬 관련한 화재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리튬의 특성에 주목해 짚어봤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와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의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전지 공장 화재를 쉽사리 진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튬은 질량과 부피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고 고속 충방전에 유리해 현재 배터리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학 반응성이 너무 높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리튬 전지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리막이 손상돼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으면 과열되면서 화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1차 전지를 제조하는 곳인데
업계에서는 고체 전해질은 비싸 상업성이 낮기 때문에 불에 잘 타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전지지만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을 경우 하나의 셀에서 불이 나면 도미노처럼 계속 다른 셀로 불이 옮겨 붙으며 이른바 열폭주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리튬 1차 전지의 경우 리튬 메탈을 음극으로 사용해 물과 접촉할 경우 반응도가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알칼리 금속들이 물과 반응을 할 때 급격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또 전지 내부의 숨은 열이 작은 충격에도 다시 살아나 주변으로 옮겨 붙을 수 있어 진압 이후에도 2차 화재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네, 리튬 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번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3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장 운영업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담 수사본부를 통해 구조와 현장 수습을 지원하고 사망자 DNA 긴급 감정 등 신원 확인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도 2차장 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를 여는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접수를 합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에 후보 등록을 한 뒤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총회에 참석해 수도권 당심 잡기에 공을 들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당 우세 지역인 경북 안동과 상주, 구미, 칠곡 등 TK 지역을 방문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국민의힘 기독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감사 예배를 한 뒤 당 혁신 정책을 발표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국민의힘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청문회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할 예정으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안 청문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라인 사태와 방통위 파행 운영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 고가 아파트값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두 달 새 억대가 오르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매매 계약 협상 중에 값을 더 높여 부르는 등 과열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분위기를 둘러봤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대단지 아파트. 지난 4월 24억 7천만 원에 팔렸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가 28일 만에 26억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엔 29억 원에 내놨던 주인이 거래를 보류하고 30억 원으로 호가를 올렸습니다. 봄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가격이 2, 3억이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 지켜보던 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알아보는데 추격 매수를 어떻게 보면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인근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올 2월 40억 5천만 원에서 5월엔 42억 4천만 원으로 2억 원이 오르더니 한 달 만에 44억 5천만 원에 거래돼 2억 원이 또 올랐습니다. 이처럼 한두 달 새 억 단위로 값이 뛰는 상황이 강남 3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잇따라 일어나자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심지어 매매 협상 진행 중에 호가를 올려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브리핑한 그 금액으로 다시 전화를 드려보면 매도인분들은 지금 상승 분위기라 그런지 전화 통화하기가 좀 어렵고요. 금액에 대해서 고민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일단 뭐 보류하는 분위기로 매도자들의 눈치 작전으로 매물은 줄어들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강남 고가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값도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확실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또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상승폭이 0.15%로 0.1%였던 전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지난 3월 4천 건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점점 더 늘어나 5월은
집계가 끝나면 5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강남 지역의 과열 분위기가 아직은 서울 시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붙지는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해당하는 지역들은 이제 과거 올랐던 시기가 조금 강남권보다는 뒤늦게 올랐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전반적으로 따라가면서 회복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자금력을 가진 구매자들이 값이 뛰는 고가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추격 매수할 경우 집값 불안 현상은 시차를 두고 서울 시내 중저가 지역과 수도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어제 실시한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89.97%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열었고 4만 1천여 명이 참여해 3만 8천여 명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6년 만의 파업입니다. 노조는 기본금 15만 9천 원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6월 25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6.25 전쟁 제74주년 정부 행사가 오늘 오전 10시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을 위해라는 주제로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를 개최하며 참전 유공자와 정부, 군 주요 인사 등 1,300여 명이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열리던 6.25 전쟁 정부 행사가 지방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대 3만 9천 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지침이 오늘 공고됩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도지구 공모 일정과 지침, 그리고 지역 내 아파트 단지들을 묶음으로 조합한 특별 정비 예정구역안을 공개합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 단지들은 정해진 예정구역안대로 3개월 동안 공모 준비를 해서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 칠성 음료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롯데 칠성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여름이 절정을 향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해수욕장이 문을 열고 있는데요. 제주에서도 해수욕장 5곳이 일주일 먼저 개장해 피서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가봅니다. 백사장을 놀이터 삼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비 온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는데요.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가족들이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못 놀아줘서 이럴 때라도 많이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정해수욕장 12곳 중 함덕 협재해수욕장 등 5곳이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중문과 월정해수욕장 등 7곳은 다음 달 1일 일제히 개장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이후 삼양해수욕장은 저녁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올해 제주 해수욕장 예상 이용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0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소방관과 안전요원 등 5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피서객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우선적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전, 공존, 존중의 제주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제주에서 올여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경찰, 자치경찰은 해수욕장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경도 해상 순찰대를 배치하는 등 피서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휴가 중이던 해양경찰관이 노을성 파도에 휩쓸려 필요하던 관광객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현장 상황 영상 함께 보시죠.
그제 오후 4시쯤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의 바닷가입니다. 튜브를 타고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먼바다 쪽으로 계속 떠밀려갑니다. 사고 현장을 본 남성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어 A씨를 향해 헤엄칩니다. 너울성 파도가 몰아치는 위험한 상황에도 맨몸으로 구조에 나선 겁니다. 구조에 나선 남성은 당시 휴가 중이던 강원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황태양 순경입니다. 다행히 A씨는 황순경과 인근에 있던 서핑업체 김지범 팀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황순경은 해양경찰을 단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근무 중이든 휴가 중이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부모의 비투 논란이 불거졌던 래퍼 마이크로닷이 새 앨범을 발매하며 6년 만에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로닷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먼저 저희 부모님과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먼저 만나서 그분들께 먼저 사과드리는 게 저에게는 먼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삶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마지막 한 분은 만나 뵀지만 아직 합의를 못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고깃집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분께도 다시 금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솔직히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열심히 준비해왔으니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수 지코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KOG 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지코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과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증거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방송을 통해 과거 구하라 씨의 자택에 침입해 휴대전화가 든 금고를 훔친 용의자의 몽타주가 공개됐고 일부 네티즌이 용의자가 지코와 닮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여름철 홍수기가 시작됐습니다. 홍수 피해는 막으면서 필요한 물은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우리 물관리당국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흙탕물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도로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비닐하우스는 윗부분만 간신히 보입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불어난 빗물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힘겹게 빠져나옵니다. 지난해 장마철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피해가 속출했고 다목적댐 20곳 가운데 16곳에서 역대 1위 강수량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올해는 봄부터 잦은 비가 내린 데다가 기후변화로 평소보다 더 많은 비가 홍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된 상황. 이에 물관리당국은 지난달부터 일찌감치 댐 수문을 열고 물그릇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곳 대청댐에서는 장마에 대비해 최근 한 달 동안 3억 4천만 톤의 물을 미리 흘려보냈습니다. 댐 전체 저수량의 20%가 넘는 양입니다. 대청댐은 올 봄까지는 예년 대비 많은 강으로 수위가 다소 높았지만 홍수기 진입 시점인 현재는 그간의 댐 수위 조절로 홍수 조절 용량의 2.6배에 달하는 여유량을 확보했습니다. 홍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물관리당국은 재난 대비 태세를 최종 점검하고 24시간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홍수기 이후 혹시나 찾아올 가뭄을 고려하면 댐 방류량을 무조건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댐과 하천을 그대로 본떠 만든 가상세계가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결과와 대응 훈련 등을 종합하여 모든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침수 피해는 최소화하고 용수 공급에 필요한 물은 확보해야 하는 홍수기가 시작되면서 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에 걸친 조사 활동을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에 걸쳐 진실규명 활동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그동안 활동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6개월에 걸쳐 정리해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과 함께 헬기 사격은 물론 당시 광주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추가 사실도 담겼습니다. 칼빈에 의한 사망으로 오인되어 있는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요컨대 당시에 개헌군들은 M16으로 무장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26명 중에서 최소한 25명은 칼빈이 아니라 M16에 의한 사망임을 정황증과 여러 직간접 증거에 의해서 밝혀냈습니다. 관련 단체는 국가 차원의 첫 5.18 진상규명 보고서가 나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5.18과 관련한 첫 번째 보고서 이게.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다만 조사 결과는 물론 진실규명 과정도 명쾌하진 않았습니다. 이종엽 상임위원 등 조사위원 3명은 진상규명이라 보기 어려운 사건들이 표결로 처리돼 가결된 경우가 많았고 수정을 전제로 합의했던 사건 가운데 사후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고 반발해 보고회에 불참했습니다. 또 광주역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해 일부 진술도 확보했지만 발포 경위와 지휘 체계에 대해 진상규명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우리 5.18 조사가 계속되고 연구되는 한은 전두환 노태우는 이 진상조사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위는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반영하고 연구재단 설립 등을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관계부처는 6달 안으로 국회에 권고 이행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뒤 숨진 고 변희수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4년 만인데요.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고 변희수 하사 영정과 유골함이 국립대전현충원에 도착합니다. 안장식에 참석한 추모객들은 줄지어 영정 앞에 하얀 국화를 올려놓습니다.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하사님 용기를 보면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하사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변 하사는 지난 2020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복무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전역 당한 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개월 뒤 법원은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국방부가 올해 4월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변 하사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지 4년 만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변 하사의 현충원 안장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의 이러한 순직 결정과 현충원 안장은 인권의 전진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 사회에 평등한 군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 하사의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현충원 밖에선 반대 집회도 열렸습니다. 순직의 유형에 부합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충성하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한 게 어디 있느냐. 자기의 선택,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한 시민이 항의 도중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퇴진 위기 수준의 저조한 지지율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집권 자미당 총재 선거전에 불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전 총리는 그제 잡지사 문예 춘추의 온라인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전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당 쇄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예년 수준의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며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가 덜하다고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5도로 비교적 선선한데요. 한낮에도 예년 수준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며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7도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면 현재 서울 기온은 19.5도, 대구는 21.6도, 부산은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서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이 28도, 대구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어제는 흐리고 곳곳에 비도 내렸는데 오늘은 맑은 날씨라고요? 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무척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영남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낮 동안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부터는 장맛비에 다시 대비해야 된다고요? 네, 내일은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주도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일단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